예, 원래는 서서 말씀드리는 게 마땅하나 좀 촬영을 하는 관계로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뭐 제가 많은 곳에 이것저것 불려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편입니다만은 사마천 학회에 올 줄이야.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고 참 뭐 예, 제가 사마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맡은 얘기를 한번 좀 최대한 의미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과학기술과 우주 개발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심지어 과학계에 있는 분들조차도 중국의 실상을 좀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중국하면 항상 이제 그 사마천이 상징하듯이 뭔가 고전, 옛날 뭐 이런 쪽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도 뭐 아이폰을 만든다거나 이런 뭐 삼성의 중국 공장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공장에서 전자제품을 만드는 정도 이상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학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주변 상황을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파악을 하고 있고 일본이야 기본적으로 뭐 소위 선진국 소리를 전부터 듣던 나라니까 그렇지만은 중국이 과연 뭐 이런 쪽에 기술이 있겠느냐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오늘 들을 얘기는 이제 그게 전혀 그렇지 않고 중국이 굉장히 앞서 있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일단 저는 과학과 사람들이라는 곳에 있고요. 그리고 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과학문화 조직이죠. 저기는 창의재단의 이사로 있습니다. 저 이사라는 것은 뭐 매일 출근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가끔씩 가서 회의해주면 되는 명예직에 가까운 자리고, 그리고 김어준 뉴스공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 시작할 때부터 지금 3년 가까이 됐나요 벌써? 3년 가까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인가요? 헷갈리네요. 3년이죠. 네. 9월부터 2016년 9월부터 아마 했던 걸로 처음부터 같이 시작한 멤버고. 저 뒤에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요? 네. 네네. 그리고 과학하고 앉아있느라는 소위 팟캐스트를 6년간 해왔고요. 올 가을에 아마 1억 다운로드, 누적 1억 다운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어려운 내용을 꽤 다루는데, 어려운 내용을 다루면서 쉽게 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농담 같은 걸 많이 함으로써 이제 분위기를 많이 풀어주는 그런 팟캐스트고요. 주로 기초과학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초과학 얘기를 하고 편당 한 2시간씩 되는데 230 몇 편이 올라간 상태고요. 검색해 보시면 과학 얘기 뭐 들으실 거는 꽤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역사책, 유럽 역사책도 썼었고 다큐멘터리 작가도 했었고 그런 바탕으로 지금 과학 관련된 얘기를 많이 전하고 있고요. 그럼 주제로 들어가서 일단 굴기라는 표현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과학 굴기라는 것이 저 2016년경에 1000명이 됐었습니다. 1000명이 됐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과학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난 순간이고요. 동시에 이제 우주 굴기라는 개념도 현재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굴기라는 뜻은 이렇게 솟아오른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의지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게 선언에서 그치면 사실 별로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목표는 이제 혁신형 국가로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저 혁신형 국가라고 하면 대략 이제 저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요즘 얘기를 합니다. GDP의 2% 이상이 R&D, 그러니까 과학 연구개발 예산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60% 정도 돼야 되고, 그 지식 집약형 서비스 산업, 즉 이제 굴뚝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쪽이 아니라 IT라든가 그 인터넷 계통이라든가 컴퓨터 계통이라든가 뭐 정보 계통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GDP의 20% 이상을 만들어내야 하고, 또 대외 기술 의존도, 이거야말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국내에 컴퓨터 산업이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이 전부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거나 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기술 의존도도 30% 이하 정도라고 이제 대면 혁신형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이 이제 이걸로 진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2049년에는 미국 수준의 세계 과학기술 선도국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 2049년이라는 이상한 숫자는 왜 나온 거냐 하면, 저기 이제 중국 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0주년이죠. 1949년에 개국을 했기 때문에 100주년 후에는 우리가 미국을 최소한 과학기술로 제치겠다, 혹은 거기에 도달하겠다라는 저런 구체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역시 의지만큼이나 돈이 투자가 되느냐라는 것인데, 이 GDP 2% 이상, 지금 중국에서는 2020년까지, 즉 내년까지 2.5%를 GDP의 2.5%를 저 R&D에 쓰겠다, 즉 과학기술 개발 예산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의 의미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표에 보시면은 중국의 GDP 대비 R&D 비중 추이라고 있는데, 저게 발전한 속도가 퍼센트만 일단 보시면 20여 년 전에는 이제 0.6%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6, 4, 24 4배로, 퍼센트만 봐도 4배로 이제 내년이면 올라갈 계획인데, 중요한 거는 퍼센트가 아니고요.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GDP가 얼마나 올랐을까를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은 저때 이후에 중국의 그 부의 추구랄까, 부의 집적이랄까, 이런 것이 굉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4배에 불과한 정도라고 해도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내년 2.5%를 쓰게 되면은 예산이 400조를 넘어갑니다. 과학기술 연구 예산만요, 중국에.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이 430조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매년 앞으로 우리나라의 1년 예산, 총 예산에 달하는 금액을 R&D 기술 개발, 과학기술 개발 예산으로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게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로서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제로 1년 예산의 4%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4% 이상 책정이 돼서 이제 뭐 60조, 70조 뭐 이상 가는 그런 돈을 쓰고 있는데도 중국이 원체 경제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중국의 2.5%하고도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이런 상황은 역전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중국이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 이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후년쯤 되면은 이제 지금 이미 EU라는 것은 유럽 전체에 해당하죠. EU의 R&D 예산을 넘어서 있고요, 투자를. 그리고 2025년 이전에 2020, 이 표로 보면 대충 2023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쯤 되면 중국의 과학기술 예산이 미국을 능가하는 걸로 지금 흐름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이 지표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쪽에 투자가 되느냐, 굉장히 많은 쪽에 물론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표에 그림은 안 그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의학 쪽에도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로 봤는데요, 기사로. 저는 이제 그런 기사를 챙겨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중국의 한 개의 한의대에 투자되는 것이 우리나라 의학계 전체에 투자되는 정부 예산보다 더 많다. 이런 정도가 될 정도로 이제 규모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을 중국은 하고 있는지를 몇 개의 예를 들어서 좀 실감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예를 보여드리면, 일단은 2016년, 벌써 3년 전이죠. 이 텐옌 전파망원경이라는 설비를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위치를 보시면 굉장히 좀 외진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만든 이유는 여기가 이제 날씨가 좋고 비가 거의 안 오고 고지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입지들을 고려를 해서 가장 적합하다는 입지에다 이거를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파망원경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게 지름이 300m나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축구장을 세로로만 지름에 놔도 3개가 들어가는, 물론 이제 동그랗기 때문에 다 채우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규모로 이게 이제 수십 년 동안 이 1위 자리를 계속 고수를 해왔고요. 아레시보, 이게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있는데 굉장히 많은 과학적 업적을 당연히 지금까지 쌓아왔습니다. 근데 전파망원경이랑은 보통 이제 우리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 기술적으로는 안테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접시형 안테나입니다. 아주 큰. 그런데 이제 저런 안테나, 큰 안테나 가지고 우주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가 하는 일은 망원경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망원경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보는 것이고요. 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머지 빛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약간 필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분이 빨주노초 파란보의 요 영역밖에 없고, 과학계에서는 빛이라고 말하면은 전파를 전부 다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계에서는 빛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는 빛 외에도 소위 뭐 라디오파, 휴대폰의 이 전자파들 있죠. 그다음에 TV로 들어오는 뭐 파, 위성에서 오는 전파, 그리고 라디오로 잡는 전파, 이런 게 전부 다 빛입니다. 과학에서는. 근데 이 성질의 차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라는 영역은 아주 좁은 영역이고요. 그 양쪽으로, 즉 에너지가 강한 쪽, 약한 쪽으로 굉장히 넓은 영역의 빛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강한 쪽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몸에 안 좋다는 빛은 다 그쪽입니다. X선. 이 X선을 맞으면 왜 안 좋다는 말은요. X선이 굉장히 강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체를 지나가면서 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만큼 강한 빛인 거죠. 유전자를 파괴하고 몸을 이제 뚫고 지나가니까 엑스레이가 찍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당연히 뭐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것은 몸을 통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고, 몸을 통과하는 빛은 X선,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은 감마선. 감마선 같은 거를 한 번 맞는 걸로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빛, 그것도 다 빛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편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그 빨주노초 파란바고부터 적외선, 자외선 이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자외선을 맞으면 이제 몸에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자외선이 바로 왜 자외선이냐, 이름이 보라색 바깥에 있어서 자외선입니다. 자색 바깥에 있어서, 자주색 바깥에 있어서 자외선인데 그쪽이 센 빛입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을 밖에 나가서 많이 맞고 있으면 좀 과장하자면 X선을 좀 맞는 거나 비슷할 정도로 손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피부암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쪽엔 뭐가 있냐면 빨주노초 파란 보니까, 보가 자잖아요. 그죠? 빨간 쪽이 빨간색이니까 셀 것 같지만 빨간 쪽의 빛의 선이 약한 쪽입니다. 그래서 빨간 쪽 바깥쪽이 적외선이 되죠. 그쪽은 이제 에너지는 떨어지고요. 글로 쭉 가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쓰는 이제 핸드폰 전파 같은 거, 라디오 전파 이런 게 그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핸드폰 전파 같은 게 뭐 X선, 감마선 같이 세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겠죠. 되는 순간 이제 막 암에 걸릴 위험률이 100배로 증가한다거나. 그래서 사실 저쪽에 있는 전파는 굉장히 약한 전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기파 걱정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약한 전파고요. 이 전파 망원경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머지 영역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그래서 이제 크기에 따라서 어떤 주파수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아주 먼 우주들에서, 왜냐하면 별이나 은하에서도 눈에 보이는 빛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X선, 감마선부터 별의별 빛의 전파가 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성질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전파 망원경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이고 있고, 천문학에선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이고 있고요. 또 심지어 이런 일도 합니다. 이거는 아레시보 메시지라고, 방금 그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에서 이제 우주로 보낸 겁니다. 외계로 보낸 건데 외계인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혹시 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고, 물론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한 70년대인가 이걸 보냈는데, 저런 거는 지금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왼쪽에 게 우리가 보낸 그림이고요. 전파로 저런 그림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전파로 뭐 모든 걸 다 만들어 보낼 수 있습니다. 소리도 만들어 보낼 수 있고, 뭐 지도도 보낼 수 있고, 아주 정교한 그림도 사실 그려 보낼 수가 있는데, 이 왼쪽에 저렇게 보낸 이유는 이제 나름대로 외계인들이 보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고,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0, 1 하는 이제 컴퓨터 언어 이진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아마도 외계인들이 있으면 걔네들도 이진수를 쓰지 않을까라는 그 추측하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진수로 이런저런 정보들, 무슨 원자번호, 뭐 우주의 뭐 모든 원자는 다 동일하니까 원자번호, 우리가 아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보내고, 또 우리 DNA 형태 이런 것도 좀 그려서 보내고, 사람 모습도 그려서 보내고,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우리 아레시보 망원경 형태를 저렇게 접시 형태를 그려가지고 보냈는데, 저것이 무슨 뭐 답을 받는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한번 시도해 본다는 개념으로 저런 것도 보내고, 물론 평소에 하는 일은 저런 게 아니고 이제 우주를 실제로 망원경처럼 보는 일이고요. 또 요거는 아레시보 망원경이 한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블랙홀 촬영했다고 왜 신문 뭐 TV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게 이제 촬영한 사진이고요. 실제로 이런 걸 다 전파 망원경이 합니다. 일반 망원경으로는 저걸 찍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망원경이란 거는 우리가 뭐 눈으로 보니까 잘 보일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름만 껴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우주 공간에 여러 가지 뭐 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반 빛은 굉장히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전파 망원경은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주 멀리 있는 저런 블랙홀을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개의 전파 망원경을 이제 같이 국내에 있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찍게 된 것이지만, 전파 망원경으로 여튼 이제 저런 식으로 영상을 찍는 저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현대에서 전파 망원경은 현대 천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인데요. 중국에서 이번에 2016년부터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금 그 미국계 지름 300m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름을 거의 2배 가까이 넓혀놨으니 저 속에 축구장을 꾸겨 넣으면 3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큰 안테나를 중국이 실제로 아까 그 외진 곳에다가 보유를 지금 한 상태고요. 저걸 통해서 이제 우주의 여러 가지 관측을 하고 이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런 기초과학 분야들은 예를 들어서 노벨상이나 이런 거랑 아주 직결되는 분야죠. 그래서 중국의 야심을 읽을 수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뒤에 얘기해 드리는 것들도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저런 걸 만들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같이 연계를 합니다. 연계를 해서 건설도 하고 쓰는 것도 같이 쓰고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근데 중국은 자기네들만 쓴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돈이 있기 때문에요. 중국은 부자 나라입니다. GDP 하나는 낮지만은 중국 나라 전체로 보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다음에 이제 경제 2위가 이미 일본을 제치고 이제 진작에 2위가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런 거를 자기네들 돈으로 이제 그냥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만 써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국제 관리를 좀 깨는 부분도 있고요, 과학계. 그래서 이제 이제는 3년 정도밖에 아직 운영을 안 했지만 앞으로 하다 보면은 뭘 발견하게 될지, 그래서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저 큰 망원경이 가지고 있는 힘을 활용하게 될지는 아직도 이제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이 기초과학계의 투자를 보면 입자 충돌기, 입자 가속기라는 말로 주로 많이 불리는데, 2022년경부터, 그러니까 한 내후년쯤부터 2, 3년 후부터 들어가서 2030년경에 완공한다는 저 세계 최대 입자 가속기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저 그림은 지금 위에는 이제 땅이고요. 저 밑에 저런 식으로 지하에다 저렇게 터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저 터널을 만들어 놓고 저 터널 속에다가 소위 소립자라는 것을 쏴서 그걸 계속 회전을 시켜서 계속 속도를 빨리 가속을 합니다. 그럼 얘가 나중에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로 빨라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충돌을 시키는 겁니다. 충돌을 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입자들이 깨집니다. 평소에는 절대 깰 수 없는 입자지만 이 정도 속도를 만들어 놓으면 에너지가 굉장히 큰 상태거든요. 이거를 부딪혀가지고 깨면 거기에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잘게 깨집니다. 쉽게 말하면. 잘게 깨진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던 입자들을 찾아낼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 작은 입자들. 즉 다르게 말하면은 저 가속기가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게 또 웃긴 게 천문학하고 연결이 돼서요, 가속기가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주의 시작점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실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처음 생겨날 때 어떤 입자들이 생겼냐 하는 거를 이걸 통해 재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이따 그 얘기 조금 더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의 현재 세계 최대 충돌기, 입자 충돌기는 지금 스위스에 있습니다. LHC라고 하는데,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라고 하는데,
둘레가 27km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 이제 가봤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바로 옆에 있고요. 물론 제가 저걸 다 돌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가서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보고 했는데 27km면은 말이 27km지 여기서 아마 뭐 서울시청까지가 아마 30-40km 될 것 같거든요. 길어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규모로 땅 속에 저걸 설치해 놨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내부에 터널 가시면 이제 이런 구조물이 터널 안에 쭉 뻗어 있는 겁니다. 27km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저기에서 이제 그 소립자를 계속 원자보다 이하의 소립자들을 계속 이제 회전을 자기장을 걸죠. 거대한 자석을 통해서 계속 회전을 수백 번을 시키면 이제 그게 점점 빨라져서 나중에는 빛의 속도에 근접해진다. 인간이 저런 걸 만들어 저런 실험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굉장하죠. 이 LHC라는 이 현재의 가장 큰 저 입자 충돌기에서 한 업적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게 뭐냐 하면 한 2013년에 힉스 입자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이 언론에서 굉장히 화제였죠. 힉스 입자라는 게 발견이 돼서 그 힉스라는 이 양반이 아직도 살아계셔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어요. 그거를 검증해낸 게 바로 저 LHC, 지금 저 스위스에 있는 저 장비인데요. 이걸 뭐 구체적으로 너무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입자를 빠르게 움직여서 부딪히면 빠를수록 잘게 쪼개지고 그 잘게 쪼개진 이 쪼가리들을 주스면 다 죽는 게 아니죠. 뭐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그걸 이제 깨져서 퍼지는 순간 사진으로 착 찍어요. 그 사진 찍는 기술도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의 뭐 15제곱분의 1초, 그러니까 10 다음에 0이 15번 붙는 것 분의 1초가 되는 거죠. 그런 찰나의 사진들을 쫙 찍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인간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사진들을 비교해서 원래 이제 힉스라는 사람이 1960년대 계산으로 수학을 통해서 예상했던 거죠, 힉스 입자라는 거는. 근데 힉스 입자라는 게 만약에 있으면 이러이러한 성질을 띌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 가속기, 충돌기, 큰 충돌기에서 어떤 입자가 이제 발견이 됐고 그 입자의 성질하고 원래 나왔던 계산식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힉스 입자다라고 판명이 된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분이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국의 계획은 세계 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계획은 세계 최대는 아니었어요. 지금 이게 보시면 맨 밑에 지금 오렌지색으로 표기된 거 저게 방금 보여드린 둘레 27k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크지만 앞으로 이제 계획되는 게 뭐였냐면 저 파란색으로 지금 돼 있는 거, 저 파란색이 지금 있는 오렌지색 옆에다 다시 건설할, 그러니까 유럽이 EU가 건설하고 있는 거죠. EU가 더 큰 규모의 충돌기를 건설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있는데 중국이 원래는 계획은 뭐였냐면 아니죠. 예. 파란 것이 중국이 건설하려는 거였습니다. 원래는. 그 다음에 밖에 녹색이 지금 스위스에 있는 것보다 이제 더 큰 규모로 그 옆에다 또 붙이려는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게 뭐 녹색 거는 90에서 70km 정도의 둘레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원래 중국에 만들려고 했던 거는 한 70에서 50km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서 저걸 하려고 하다가 스위스에서 저 큰 거를 녹색 거를 한다고 하니까 중국이 저 계획을 확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것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지금 과학기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획을 변경을 해서 우리가 제일 큰 걸 만들겠다고 해서 저게 둘레가 100km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방금 보신 CEPC, 이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만들게 될 이것이 지금 둘레 100k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얘는 27km니까 얘 지금 뭐 단순히 봐도 4배에 해당하는 크기가 되고 이 옆에 100km, 거의 100km 근접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게 만들겠다는 게 지금 중민들의 계획이라 중국이 이제 계획을 변동을 한 겁니다. 저 때만 해도 이제 몇 년 전 얘기인데 저 때만 해도 저 중간 규모로 만들려고 하다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개념 설계, 기기 설계 저러면서 이제 그 개념을 바꾼 거죠. 그리고 2022년부터 이제 입지를 최종 결정을 하고 건설을 시작하게 돼서 2030년에 완공을 하면 저 때부터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레 100km 적혀 있습니다. 건설비 수조 원. 중국이니까 그나마 수조 원이죠. 중국이 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인도가 달에다 로켓 보내는 거 아세요? 인도가 며칠 전에 하나 쐈습니다. 며칠 전에 이미 2번째 쏜 거고요.
며칠 전에 하나 쏴가지고 지금 달에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도착할 것 같네요. 근데 인도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개개인은 가난할지 모르나 나라는 부자인 거죠. 힘도 있고 그 인구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똑똑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구 비례로 생각해도. 그래서 수조 원이 들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전자와 양전자 저런 걸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제 저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저 힉스 입자란 거 아까 말씀드린 거 노벨상 받은 거 그걸 이제 저걸 힉스 공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 가속기를. 힉스 입자를 저기 보시면은 10년간 100만 개를 만들어내겠대요. 1년에 10,000개씩 힉스 입자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까 힉스 입자를 막상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은 그 장비는 연간 20개밖에 못 만듭니다. 근데 연간 10,000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걸 왜 만드냐? 저 어디 쓸 데가 있나? 없습니다, 전혀. 저 입자를 만들겠다는 얘기는요, 입자를 만들어서 뭐 어디다 응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 입자를 많이 만들수록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저 입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연구의 기회가 그만큼 많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하게. 그건 완전히 기초과학이죠, 저거는. 아무 실용성도 없습니다, 저건. 현재로서는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걸 만들어서 힉스를 공장처럼 뿜어내가지고 우리 학자들이 연구하도록 하겠다. 혹은 뭐 외국의 학자들도 와서 비싼 돈을 줘가면서 사용토록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중국이 건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뭐 지난 10여 년간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인공지능 당연히 인공지능 개발에 저희 2016년에 할 얘기인데 지금까지 아마 저 정도 투자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1,000억 위안이죠. 18조 원. 18조 원을 인공지능 관련된 곳에만 3년 동안 투자를 이제 해온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이제 저 오른쪽에 표해 보시는 저런 상황인데 세계에서 인공지능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한 도시라면 우린 보통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 IT 하면 실리콘밸리라는 곳을 말하잖아요. 저 2위에 샌프란시스코, 저희가 실리콘밸리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 안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이미 이제 2위로 떨어진 것이고 베이징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좀 차이가 꽤 납니다. 그 다음에 상하이가 또 4위를 차지하고 있죠. 6위에 선진 또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10위권 안에 중국 도시가 3개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인공지능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옛날 뭐 중국 혹은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중공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하셨다가는 현재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계속 하시게 되는 거죠. 저게 물론 이제 뭐 한국, 서울 이런 데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중국이 인공지능의 이점이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물론 중국은 돈도 많고 기술도 뛰어납니다. 근데 그건 뭐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알파고 때도 기억나실 거예요. 빅데이터라는 개념.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무조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얼굴이 됐든 목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많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모으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으시냐면 저도 지금 약간 우리나라에서 관련이 돼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 잘 못 알아듣습니다. 속 터져서 얘랑 대화 못 합니다. 운전하다가 뭐 시키면 뭐 이상한 데 전화하고 헤어진 여자친구 뭐 이런 사람한테 갑자기 막 전화하고 이러면 뭐 농담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오래됐고요. 근데 전혀 불필요한 사람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도 안 쓰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일까요? 데이터의 양의 차이입니다. 한국어를 많이 습득을 못한 거예요, 시리가. 왜냐하면 한국 말을 쓰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거니와, 물론 우리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한, 북한 합치고 또 저 중국 쪽에도 꽤 한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많지만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뭐 심지어는 뭐 인도 같은 나라도 어느 정도는 포함할 수 있고요. 영어권 나라들의 인구는 뭐 5, 6억 이상, 뭐 인도를 다 넣으면 굉장히 많겠지만 그렇지는 않으니까 최소한 5, 6억 이상이 되겠지만 미국만 해도 3억 5천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영어의 데이터는 시리가 인공지능이 굉장히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폰도 많이 쓰지 않을 뿐만 아니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학습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저도 팟캐스트를 하고 있지만 팟캐스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한국인들이 말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강연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대화한 거나 뭐 이런 좀
소위 말하는 그 캐주얼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 뉴스 이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 이런 녹음 데이터들을 지금 엄청나게 모으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그래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말을 알아들 수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 중국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언어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또 지금 보시면 중국이 굉장히 지금 중점을 들고 있는 AI 분야 중에 하나가 저 얼굴 인식입니다. 저 셋 다 지금, 예, 세계 인공지능 스타트업 1위에서 3위를 중국이 다 차지했는데, 기업들이. 저 기업 가치를 보십시오. 45억 달, 4조 8천억 원, 뭐 2조 7천억 원, 뭐 이런 정도의 엄청난 지금 규모를 자랑하는 스타트업들인데, 저 세 회사가 전부 지금 얼굴 인식이랑 관련이 있죠. 저거는 중국이 또 필요로 합니다. 최근에, 아주 최근에,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중국의 경찰이, 공안이라고 그러죠. 경찰이 이 얇은 안경, 옛날에 무슨 뭐 구글 같은 데서 내놨던 그런 안경 같은 걸 착용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스크린이 조그만 게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크게 보이죠? 그걸 통해서 이 중국 공안이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저런 컴퓨터가 그걸 다 인식해가지고 누군지 계속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굉장히 인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길에 지나가는 걸 경찰이 보고 있으면 저 사람 어디서 누구고, 저 사람 누구고, 저 사람 뭐죠? 저기 수배 중이고, 뭐 그런 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수배 중이고, 저 사람은 뭐 이런 게 다 데이터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중국은 지금 그걸 실제로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지금 CCTV도 그렇고, 그런 경찰들이 뭐 카메라라든가 혹은 뭐 안경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범죄자를 색출을 하고, 뭐 심지어 저 아직 민주국가 아니니까요, 그죠? 뭐 반정부주의자들을 색출하고 이런 쪽으로 또 활용을 하려는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 인식 쪽이 또 중요한 개발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국이 과학굴기란 이름으로 과학 전반에 걸쳐서, 이런 건 이제 응용적이겠습니다만, 아까 전파 망원경이나 입자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기초과학적인 그런 쪽에까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그만큼 성과를 또 내기 시작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주 개발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중국은 지금 노벨상 수상자들, 과학계통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중국에 산다고 그러면 영주권을 그냥 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과학자들을, 해외 과학자들을 자기네 대학이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자기네 대학이나 자기네 연구소 같은 곳으로 이제 수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제 이 사람들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우도 정말 파격적이고, 영주권이라든가 이런 비자 문제도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중국 내에서 이제 상도 많이 줘요. 근데 중국 내에서 주는 상이지만 외국인들도 상을 받을 수가 있고, 상금도 노벨상하고 똑같이 줍니다. 뭐 10억 원씩. 이런 구조도 또 만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 인력 유출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뭐 이공계 홀대당한 데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국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과학자를, 특히 이제 응용 쪽이 아니고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 국내에 일자리 없는 경우 많거든요. 물리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중국이 지금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사는 것보다 훨씬 월급도 많이 주고 생활 조건도 더 좋게 해줘서 데려간다고 했을 때, 과연 외국신만으로 안 갈 수 있느냐.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조만간 좀 구체적인 문제로 좀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주개발 쪽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우주개발의 역사와 현황이라고. 중국이 무슨 우주개발을 얼마나 했겠느냐. 중국이 무슨 우주개발을 얼마나 했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뭐 하나라도 정말로 뭘 쏘고 있는 것인지, 어딜 가고 있는 것인지 사실 국내 언론도 별로 다루지 않고 관심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데요. 중국의 우주개발 역사는 깁니다. 일단 아주 뭐 그냥 간략하게만 보시면 1955년 저 때는 이제 우주개발이 구체적으로 뭘 쏘고 했다기보다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그 첸 쇠선 박사라고 하는 전학삼이라고 하죠. 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시죠. 이 양반은 이제 중국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미국에 가서 대학 박사를 받고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중국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때부터 1955년 저 무렵부터 중국은 이미 이제 슬슬 우주 개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8년 이제 저기 글자는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우주 개발 이제 선언을 준비를 실제로 하게 되는데 저 계기는 뭐냐면 1957년에 소련이 이제 첫 번째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게 됩니다.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하는 쏘게 되는데 1957년에 아무튼 위성을 쐈을 때 미국도 놀랐고 미국도 부러워했지만 지척에 있는 중국도 게다가 나름 중국도 뭐 공산주의의 무슨 뭐 큰 나라였잖아요 당시에. 중국도 부럽고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택동이 기왕에 미국에서 쫓겨온 이 첸쇠선 박사, 전학삼 박사에게 우리도 저런 거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본인이 물리학자였던 이 전학삼 박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한테 15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년을 주고 15년 동안 뭐가 얼마나 됐는지 물어보지 말고 딜을 하는 거죠.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죠. 예,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뭐 그냥 퇴직 그렇게 된 상황인데 당신이 이제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배짱을 부린 거예요. 내가 15년 안에 해내겠다. 15년 동안에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지 말고 돈은 달라는 대로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15년 후에는 그걸 뭔가를 발사를 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또 마오쩌둥이 해줘요. 해줘가지고 이 전학삼 박사가 실제로 15년 동안 그걸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1970년, 사실은 15년보다 조금 덜 걸린 거죠. 저때 실제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1970년에 인공위성을 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이제 2013년에 나로우가 발사를 해가지고 이제 인공위성을 하나 올려놨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우주 개발에 앞서 있었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 시절에는 뭐 중공 시절이니까 이런 뉴스 같은 건 우리나라에 나오지도 않고요. 이런 걸 가지고 칭찬했다면 감옥 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거죠. 1970년에 이미 저걸 50년 전에 이미 했습니다. 1970년이면은 인류가 달 착륙했을 때의 불과 1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앞섰던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계속 이제 발전을 시켰으면 좋았겠지만 저 70년부터 92년 저 시절에 좀 공백기가 있습니다. 저때 이제 미국의 압력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많이 발전을 못 시켰지만 92년 이후에 다시 이제 장족의 발전을 거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을 좀 더 약간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이 첸쇠선 박사 2009년에 돌아가셨어요. 되게 오래 사셨습니다. 지금 100살 가까이 사신 분인데 1911년에 태어나서 20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왼쪽이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젊었을 때 모습이고 이제 오른쪽 위에가 나이 드셨을 때 모습인데 이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 전학삼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이제 1911년생이면은 뭐 중고등학교 이럴 때 다 거의 뭐 일본 지배나 다름없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양반이 이제 수학 천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발탁이 돼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MIT 교수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 그러니까 1940년대 이럴 때. 처음에 MIT 교수를 하다가 MIT라는 곳은 좀 실험 위주의 학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수학자고 기본적으로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또한 유명한 학교인 칼텍, 캘리포니아 공대라고 하죠. 칼텍으로 옮겨가게 돼서 칼텍 교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중화민국, 그러니까 중화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출신으로 뭐 MIT 칼텍 교수를 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독보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은 뭐 전혀 정치에도 관심도 없고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냥 교수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40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에 이제 메카시즘이라는 광풍이 불었던 거 아실 겁니다. 그 메카시라는 이제 하원의원인가요? 어쨌든 메카시 의원이 공산주의자를 축출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50년대 초 이럴 때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이제 재판을 받게 만들고 그 중에는 찰리 채플린도 있었고요. 찰리 채플린 같이 뭐 그 나라를 떠나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외에도 핵 개발을 주도했던 뭐 오펜하이머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도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그야말로 마녀사냥을 했던 몇 년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중국 공산국가가 돼 있는 지금은 중국 출신이니까 이 사람 태어날 때는 뭐 공산주의자 국가도 아니었죠 그때는.
지금 이제 자기네들의 적이자 공산주의 국가가 돼 있는 중국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로 매도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쫓아낸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중국밖에 못 가는 거죠. 그냥 공산주의가 뭔지 생각도 없다가 공산 중국 이제 모택동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이 로켓부터 핵무기까지 다 만듭니다. 중국에서. 이 사람은 중국 로켓의 아버지이자 중국 핵무기 아버지예요. 그 말은 미국이 메카시즘 그 바보 같은 걸로 이 사람을 중국으로 안 쫓아냈으면 중국은 미사일도 못 만들고 핵무기도 못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을 보내버렸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그걸 주도적으로 다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주 무릎을 치며 후회를 하는 것이 이 전학삼 박사를 이제 첸쇠선 박사를 쫓아내는 거를 일생일대 실수다. 미국에 정말 거대한 실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중국으로 가셔서 이분의 일화가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고 70년대가 돼서 이제 칼텍에 같이 있던 동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대를 해요. 좀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고 하니까 초대를 해서 한번 와라. 칼텍으로 한번 와서 뭐 강연도 하고 관광도 해라는데 이분이 끝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50년대 자기가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그 의심받고 뭐 가택 연금도 당하고 뭐 굉장히 많은 수모를 겪었는데 그 원한을 끝까지 안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 가서는 그만 열심히 했겠죠. 또 복수하겠다 이러면서 뭐 원래는 이 사람은 핵무기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물리학자고 이제 로켓 쪽이면 차라리 로켓 쪽이지 핵무기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인데 본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죠. 우린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외국 가서 쫓겨난다고 한국 돌아와서 내가 이제 열받아서 복수를 할 테니 내가 핵무기를 공부하겠다. 그래서 핵을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가능한 거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핵무기를 공부를 해가지고 실제로 핵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고. 근데 이게 좀 이따 또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전학삼 박사라는 사람이 로켓과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뜻은 우리가 이제 북한 관련돼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 로켓 기술이란 건 실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하고 똑같습니다. 대륙간 탄도 ICBM이라고 하죠. 즉 한국에서 북한에서 뭐 미국에다가 폭격을 한다. 뭐 옛날식으로 무슨 폭격기에다 실어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실어서 날리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 소련과 미국이 인공위성을 쐈다라는 얘기는 50년대 이미 인공위성을 쐈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핵무기를 실어서 지구 반대편에다가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다라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사용하면 인공위성인 것이고 거기다 핵무기를 얹으면 그냥 핵미사일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그것도 이 전학삼 이 사람이 혼자서 로켓도 만들고 핵무기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양반이 거의 그 혼자의 리더십으로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핵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는 굉장한 그 군사적으로 봤을 때나 국력이라는 뭐 방위, 뭐 전쟁 이런 개념에서 이 전학삼의 중국에서의 역할이 굉장했던 것이고 미국은 더더욱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우주 개발에도 뭐 경쟁자가 생겼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중국에게 미국이 이 사람을 쫓아냄으로써 중국은 미국을 폭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그런 또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로켓하고 똑같은 거고요. 실제로 우주 공간으로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사일 하면 이렇게 저 하늘 위에 쭉 날아갈 것 같지만 이렇게 멀리 가는 소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협정상 탄도미사일을 못 만들게 돼 있긴 한데 엊그제 쏜 것도 제가 보니까는 좀 짧고 단순하긴 하지만 탄도미사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주공간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올 수 있고요. 저렇게 중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보통 인공위성보다 더 많이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저 기술이 완전히 동일한 기술이라는 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양반이 15년을 받았고 13년의 노력 끝에 1970년에 창정 1호 보이시는 게 이게 실제로 창정 1호입니다. 창정 1호를 이 첸세선 이 전학삼 교수가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본인이 설계를 했고 이걸 쏴서 동방홍이라는 말은 저 많이 쓰는 말이죠. 중국집 이름으로 나오더라고요. 옛날 같은 택도 저게
저 중국국 인민해방군 군가 이름인데요. 옛날 같으면 그 다 쇠고랑 차고 잡혀갈 이름인데 요즘은 저것도 중국집 이름으로 나오는 걸 보자 깜짝 놀랐어요. 저 70년에 동방홍이라고 이름 붙은 위성을 저 창정 1호가 올라가서 실제로 궤도에 안착시킴으로써 중국이 1970년에 이미 우주 개발의 국가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